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사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 조금 많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했던 것처럼 한 조선 후기 정도까지는 1500년도 되는 시간을 꽉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 4분의 1 가량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 역시나 꽤나 압축적이고 많은 시간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초기 국가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선사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시대나 한자로 먼저 선 역사 사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 Prehistory Ag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역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과거에 대해서 인간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 이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이전의 시대를 가지고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기록도 없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도구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유적이라고 하는데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글을 쓰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지고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그죠? 지겹죠? 구석기, 신석기, 그죠?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니까 후딱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왜 이름이 구석기 시대인가요? 왜 구석기 시대인가요? 일단은 뭘로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돌로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석기 시대인데, 그죠? 돌로 도구를 만드는 스타일이 좀 옛날 스타일이라서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 구석기 시대에 인간이 만들고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구석기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석기는 돌로 도구를 만드는 스타일이 새롭게 변해서 이때부터는 신석기 시대, 신석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도구를 돌로만 사용을 했을까? 돌만 도구로 썼을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만 도구로 사용을 했을까? 아니었을 거야. 사실 돌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쉽지 않나요?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돌뿐만 아니라 나무나 동물의 뼈나 가죽 같은 것들로 썼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가죽 시대, 목기 시대라고 안 하고 뼈 시대라고 안 하고 굳이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까?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가죽이나 뼈 같은 것들은 썩어 없어지지만 돌멩이는 오랫동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돌멩이, 석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 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거 지구상의 기준으로 보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부터 인간은 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나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쯤부터 돌로 도구를 만들 줄 아는 인간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때 인간이 만들고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뗀석기라 그러나요? 돌멩이를, 그렇죠, 바닥에 던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돌멩이로 돌멩이를 깨뜨려서 돌멩이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날카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석기들을 가지고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인간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해낼 줄 아는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동물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자기보다 약한 동물 사냥해서 잡아 먹거나 아니면 풀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따 먹으면서 살았겠죠. 그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채집과 사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 인류가 사용해서 대표적인 뗀석기로 주먹도끼 같은 것들을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주먹도끼는 이름이 왜 주먹도끼일까? 왜 주먹도끼일까? 주먹으로 깼나? 주먹으로 돌멩이를 깰 수 있나요? 아무래도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힘들지 않을까? 네, 실제로 이 구석기 시대 사용했던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이렇게 잡고 썼을 거예요. 양쪽 손으로 이렇게 말아쥐고서
내려 찍는 용도로 사용했을 겁니다. 크기는 아마 이거보다 좀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도끼를 사용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는 모양이 주먹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주먹도끼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 주먹도끼를 가지고 뭘 사냥을 했느냐? 구석기 시대는요, 지구상의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던 빙하기였다라고 합니다. 빙하기,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영어 자꾸 물어보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이스 에이지라고 합니다. 아이스 에이지 하면 떠오르는 동물 있을까? 빙하기 하면 떠오르는 동물? 전혀 없어요. 어? 공룡은 아니 멸종했을 거예요. 네. 빙하기 하면 떠오르는 동물. 매머드, 맘모스라는 동물 있죠, 그죠?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훨씬 더 크고 털이 숭숭 나 있는 거대한 초식 동물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빙하기에는 바로 이런 맘모스와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이 지구상에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냥해야 되는 동물도 어떤 동물들이었다? 맘모스와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주먹도끼를 가지고 맘모스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나요? 따라갈 만한가요? 응? 빨라요? 좀 천천히 갈까요? 네,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당시의 인류는 맘모스와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빠르고 힘이 센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혼자서 맘모스 같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인간의 경우에는 한 맘모스를 잡으려면 최소한 20명, 50명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무리지어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제 내가 여기서 맘모스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일도 여기서 맘모스를 만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 동네 사는 맘모스를 다 잡아먹고 나면 먹을 것이 떨어질 것도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당시의 인간은 먹을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무엇해야 했을 것이다? 이동해야 됐을 것이다. 이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굳이 열심히 잘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지나가다가 동굴이나 바위들 같은 거 보이면은 그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바람을 막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빙하기가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과 유사하게 날씨가 조금 더 구석기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해지는 이런 어떤 지구상의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맘모스와 같은 털이 많은 대형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그렇죠.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맘모스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은 사라지고요. 지구상의 생태계에는 어떤 동물들이 줄을 이루게 되느냐? 사슴이나 멧돼지와 같이 인간보다 크기가 작거나 비슷한, 그리고 인간보다 달리는 속도가 훨씬 더 어떤? 빠른 동물들이 지구상에 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사냥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어요. 거대한 맘모스에서 작고 빠른 동물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바쁘니? 둘이서 쪽지로 할 얘기가 많니? 수업 끝나고 나서 해도 되잖아, 그지? 급한 거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맘모스가 아니 멧돼지나 사슴같이 인간보다 빠른 동물을 이런 주먹도끼 들고 가가지고 내려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인간보다 빠르고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멀리서 던지거나 또는 활을 같은 거를 쏴서 맞춰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도구의 크기, 돌멩이의 크기가 어때야 될까? 주먹도끼 같은 거 던져서 잡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럼 이 돌멩이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돼? 작아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 번에 못 맞추면은 사냥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샷 원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신석기 시대로 오게 되면서 왜 도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갈아서 돌멩이를 썼느냐,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느냐, 바로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우리가 사냥해야 될 동물들이 작고 빨라졌기 때문에 작고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간석기가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를 신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농경은 뭔가요? 농사 짓는 거, 그죠? 식물을 길러서 인간이 식량을 확보하는 행위를 가지고 농경이라고 하고, 목축은요? 가축을 길러서 식량을 확보하는 걸 목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게 왜 가능했느냐?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빨라졌을 겁니다. 식물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 얼마 전에 여기서 풀 뜯어먹고 과일 따먹었는데 얼마 후에 와보니까 여기 다시 열려있고 다시 자라있네? 그럼 내가 식량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것들을 잘 길러서 계속해서 식량을 확보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당시에 인류는 했을 겁니다. 그죠? 또한 지구상의 기온이 따뜻해지게 되면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게 됨에 따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잡을 수 있는 사냥감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풀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얘네들 가둬놓고 기르면서도 걔네들한테 먹일 풀을 계속해서 인간은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 가축을 기르는 목축도 가능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스스로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도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들어는 봤나요? 아니요. 네.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가지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류학자들한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인간과 동물이 달라지기 시작한 지점이죠. 자,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은 왜 이름이 움집인가요? 움집은 이름이 왜 움집일까? 움집이 이름이 움집인 이유는 땅을 움푹 파고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해서 움집입니다. 땅을 움푹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풀과 나무로 지붕을 덮고 입구를 내고 살았던 집이 바로 움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당시 사람들은 땅을 움푹 파고 들어가서 살았을까? 응? 여름에 시원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그럼 왜 지금 우리는 땅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지? 우리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난방이 잘 돼 있어요. 난방이 잘 돼 있어. 맞죠? 또 이제 단열재를 쓰잖아요. 단열재를 써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벽을 만들어 사용하잖아요. 그죠? 벽으로 생활 공간을 확보해서 비바람을 막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 사람들은 아직까지 벽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네,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식량을 생산해내게 되고 생산한 식량을 저장하거나 조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과 조리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민무늬 톡이라든지 이름 민무늬 톡이라든지 빗살무늬 톡이 같은 것들이 신석기 시대 때 주로 만들어졌던 흙 그릇, 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식량이 풍족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농사가 시작이 되었어. 오늘날에 비해서 농업 기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겠어, 그지? 그래서 실제로 농경과 목축의 경우에는 인간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오늘날에 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은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농경과 목축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엇도 하였다?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고 어찌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농경과 목축보다 더 중요한 경제활동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움집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느냐? 강가나 바닷가에서 많이 움집의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집을 지었겠어? 그죠? 물고기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석기 시대 때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먹을 게 조금 더 많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인류 사회는 결코 먹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도 식량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기에도 빠듯했을 거예요. 똑같이 나눠 먹어야 마을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사냥을 하던 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먹거나 누가 더 적게 먹지 않은 어떠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먹을 것이 조금 더 구석기 시대보다는 늘어나게 되면서 한 군데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살게 됨에 따라 가족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하나의 가족이 점차 큰 마을 단위를 형성하게 되는, 시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신석기 시대 때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 지역에는 기원전 20세기, 그리고 한반도 지역의 경우는 기원전 한 11세기, 10세기 정도쯤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왜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서 청동, 구리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이 구리였느냐? 구리는 만들기가 쉬워요. 뜨거운 열을 약간만 가해도 녹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 사용했던 금속은 바로 구리였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청동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대략 만주 지역은 언제쯤이었다? 기원전 20세기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대략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렇죠.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한 1만 년 전 즈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어요. 물론 한반도로 만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만, 아무튼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기까지의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이 농사 지을 줄 아는 기술과 지식도 발전했을까?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훨씬 더 농업기술, 목축의 기술도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신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는 먹을 것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생산력이 증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 가게 되면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느냐?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입씩 나눠 먹기도 빠듯했는데 먹을 게 많아지면서 먹고 남는 게 생겨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먹고 남는 거? 잉여 생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먹고 남는 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거 누가 가져갈 거야? 누구 거?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을 네 것과 내 것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와 내 거로 나누는 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내 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죠?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나의 사유재산을 더 늘리고 싶어 했던 게 당연한 인간의 욕구였던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사유재산을 빠르게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물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생산물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죠, 남의 거 뺏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인간 집단들은 더 힘이 센 마을이, 힘이 센 부족이, 시족이 그렇지 못한 마을과 집단을 습격을 해서 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유재산을 생산해내도록 만드는,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복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힘이 강한 마을이 힘이 약한 마을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마을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정복한 사람들은 정복당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고, 정복당한 사람들은 지배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지배 피지배의 관계,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하나요? 계급이 발생하였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 언제, 어느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한두 번 있었던 일일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었을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력한 무력을 가진 집단이 계속해서 정복전쟁 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갈 것이고 지배 피지배의 관계도 확대되어 나갔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와 그의 지배를 받는 넓은 영역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회단을 일컬어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정복전쟁의 결과로 지배자와 나라,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바로 무엇이었나요? 고조선이었던 것이죠. 원래 나라 이름 뭔가요? 원래 나라 이름이 고조선인가요? 나라 이름은 원래 뭐였을까? 조선. 근데 원래 그냥 이름은 조선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누가 세운 조선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의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래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고조선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느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정복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진 결과 많은 사람과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지배자, 뭐 군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지배자와 국가, 그가 다스리는 땅,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군장과 같은 지배자는 이 넓은 땅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돈도 필요하죠. 또 무기도 필요하죠. 그죠? 내 말 듣게 만들려면은 내 말 안 들었을 때 그를 응징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의 지배자는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으로 뭘 만든 거예요? 강한 무력을 갖기 위해서 그죠? 무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이 중학교 때 배웠죠? 비파형 동검? 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그죠? 네,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을 때마다 가서 일일이 패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굳이 내가 일일이 패지 않아도 알아서 나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힘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내가 일일이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국가의 지배자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나는 사실 신이다. 또는 신의 자손이다. 또는 신과 연결된 존재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는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신 환인의 아들 서자인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왕은 지배자는 자신의 존재를 하늘, 신과 연결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바로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설립자이자 왕으로 알려졌던 단군 왕검의 경우에는 재정일치의 지배자였다. 정치적 지배자이긴 하지만 나아가서 종교적인 지배자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재정일치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네. 재정일치 사회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였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인돌을 보면 알 수 있죠. 고인돌은 뭔가요? 그죠?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이에요. 그죠? 크기가 어떤가요? 커요. 그죠? 이 고인돌의 위에 올라가 있는 돌을 가지고 덮개돌이라고 하는데 덮개돌의 무게 보통 한 10톤에서 크면은 100톤, 200톤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멩이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일 겁니다. 그죠? 고인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급의 발생 같은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내가 무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일일이 나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다 하나하나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죠? 굳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네 이거 정도는 잘 지키고 살아. 이거 어기면 혼나? 라고 한번 말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혼나.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규칙 또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에서 보면은 이른바 8조법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법이 만들어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8조법 가운데 8개 가운데 5개는 잊어버렸고요. 3개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에 노비로 사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원을 내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법 안에 적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노비로 샀는데 집에 피지배의 관계가 있구나.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는 개인의 노동력을 중시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지 말래요. 사유재산, 경제적인 재산을 중시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물건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거나 상처 입힌 사람은 뭘로 물어내게 한대요? 곡물로 물어내게 한대요. 그죠? 누구나 다 농사 짓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농업사회라는 거. 50만 정확하게 어떤 화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액수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돈 썼구나 같은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이런 내용들이 성동기 시대 때 나타났다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조금 많이 힘들죠. 그죠? 아이고 왜 이래? 네. 따라가기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중간고사 전까지는 진도가 조금 빡빡할 수 있다.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조선시대, 고조선시대는 단군 왕검이 세운 단군 조선과 그리고 나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를 위만조선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느 시대에 등장한 나라다?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다.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북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탁자같이 생긴 그런 고인돌이 있는 지역은 옛 조선의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디서 땅을 파봤더니 김치를 만든 흔적하고 숟가락을 사용한 흔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누가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인이 살았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정한 것들이 일정 지역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 혹은 하나의 성격을 가진 집단이 사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은 다른 지역들보다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중남북 지역까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아시아사에서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산업화 이전까지 중국, 한국, 일본 가운데 역사상 가장 문화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랐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크고 자원도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먼저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을 한국이나 일본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동아시아 지역은 문화가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철기도 마찬가지예요. 철기도 중국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5세기경부터 중국에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나라에 무엇이 변하느냐? 철로는 뭘 만드냐면은 무기를 만들어요. 철칼과 청동칼이 탱하고 부딪혔어요. 어느 게 잘릴까요? 청동칼이 잘려요. 철이 훨씬 더 단단하죠. 그죠? 그래서 철기를 수용하게 되면 그 나라는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구리로 땅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안 돼요. 그죠? 왜냐면 구리는 물러 쉽게 휜단 말이야. 그래서 구리로는 농기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철로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단단해요. 그죠? 삽으로 만들어서 땅을 파고 돌도 골라낼 수 있어요. 그죠? 철기로는 뭐로 만드느냐? 농기구도 만듭니다. 그래서 철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경제력도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철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점차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중국의 연과 겨룰 정도로 성장하였다라는 기록이 중국 측 역사책에 남아 있어요. 중국의 연이란 뭐냐?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혹시 그 진시 황제라고 들어봤나요? 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 줄여서 진시 황제라고 하죠.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하기 직전에는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7개의 나라로 분열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들은 바로 진제, 초, 조, 위, 한, 연 이렇게 7개의 나라가 당시 중국에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조선에 가까워 있는 나라가 연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랑 겨룰 정도로 국력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측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선의 왕은 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자 그의 아들인 준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왕 아래 상, 대부, 장군을 두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중국 쪽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빠가 죽어서 아들이 왕이 됐고 상, 대부, 장군 이런 걸 뒀다는 게 왜 나라가 발전했다는 증거가 되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응? 관리하는 네. 자, 일단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아들한테 자기 자리 물려줄 수 있을까? 높은 사람. 높은 사람. 또 관련이. 권력이 있는 사람, 그죠? 왕이 적어도 자기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는 거 꽤나 국가가 발전하지 않으면,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부 장군, 구체적으로 뭘 했던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쪽에도 있었던 관리들의 이름이거든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다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진나라의 시황제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요, 진나라는 혼란해지게 되면서 여기저기 반란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후에 한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상황을 수습하고 한 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는 일이 기원전 200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안 어땠을까?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가 시황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중국이 분열되었다가 한 나라로 재통일되기까지의 중국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을까, 안 좋은 땅이었을까? 그렇죠. 매일같이 전쟁과 반란이 터지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혼란을 피해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조선 땅으로 넘어왔다라고 하고요. 그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왕이었던 준을 몰아내고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고요. 이때부터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되었나요? 네. 자, 그럼 위만조선은 이제 중국의 나라가 된 건가요? 중국인이 세운 나라인가요? 사실은 우리 나라 역사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위만이 조선 땅으로 넘어올 때 변발에 호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살다가 혼란을 피해서 돌아온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무엇이 증거가 되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몇 글자로 정하느냐? 나라 이름 전부 다 한 글자로 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 그거 봤을 때 이것은 중국인이 세운 왕조는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당시 조선보다 철기 문화가 더 발달된 상태였죠. 자, 그래서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더더욱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는 중국의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은 한 나라로부터 좋은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없는 한반도
한반도 남부에 있는 예나 진과 같은 나라한테 팔아먹으면서 또 막대한 이익을 올리기도 하였어요. 그러면서 조선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힘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한 한 나라가 기원전 107년에 침략을 해 오게 되고요. 1년 정도 버티던 조선의 경우에는 결국 기원전 108년에 한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옛 조선, 고조선의 역사 정도가 되겠네요. 얼추 이해가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철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집단은 경제력과 무력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남들보다 강한 무력과 경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걸로 뭘 할까?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센 힘을 가지게 되면 그걸로 뭘 한다고? 땅을 뺏어요. 정복 전쟁을 해요. 그죠? 정복 전쟁을 해서 더욱더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집단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죠?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 문화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전해지게 되면서 남들보다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갖게 된 집단들이 그렇지 못한 집단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남부에 걸쳐서 여러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 그런 나라들이 바로 부여, 고구려, 옥지어, 동해, 삼한 같은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지배를 거부하는 원주민들, 토착민들의 저항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였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집단이 여러 나라들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연맹왕국이라고 불러요. 연맹왕국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에 왕이 딱 한 명 있어가지고 그 한 명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전부 다 지배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힘 있는 집단 여럿이서 함께 동맹을 맺는 형태로 우리 서로 싸우기 좀 피곤하니까 힘이 엇비슷하니까 힘이 엇비슷한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느슨한 결합의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지역을 지배하는 부족들이 있고 부족마다 부족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를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등장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이제 막 나라가 세워졌을 때 볼 수 있는 초기 국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대충 알아들만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 나라들이 요러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부여의 경우에는 왕이 있지만 왕은 나라의 가운데만 다스리고 나머지 땅들은 가라고 부르는 부족장들이 그 땅을 다스렸는데 총 4명의 부족이 4개의 부족과 부족장이 있었다. 그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땅을 사출도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중국 측 기록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 집단이 압록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5개의 부족이 느슨한 형태의 연맹을 이룬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5부족 연맹체로 발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옥저나 동해의 경우에는요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각각의 마을마다 부족들마다 읍군이나 삼루라고 불리는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족을 통치하는 형태의 국가였다. 라고 해요. 고구려 같은 나라한테 밀려서 나라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한편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삼한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경기도 남부에서부터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는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묶여서 마한이라고 불렀었고요. 오늘날 경주 포항 지역에는 12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진한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낙동강 하류에는 12개의 또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변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개의 한들을 합해서 삼한이라고 해요.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지배자와 종교적인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힘이 센 정치적 지배자는 신지, 힘이 좀 약한 지배자는 읍차라고 불렀고 그들 외에도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천군이라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신지나 읍차가 개입할 수 없는 자기만의 신성한 지역, 소도라고
가라고 불리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걸 보았을 때 사만 지역은 재정 분리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마한에서 백제가 나오고요, 진한에서 신라가 나오고요, 변한에서 가야가 나오게 되는 이 국가들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이 시대를 다른 말로는 삼국시대 이전이라는 뜻에서 원삼국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시작 단계까지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누어준 한국사 배움책 1페이지를 펴셔서 거기 나와 있는 빈칸들 같이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시간이 조금 모자랐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하였다?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이동 생활을 하였다. 자, 신석기 시대 가게 되면서 가장 크고도 중요한 변화는 인간이 무엇을 할 줄 알게 된 거? 농경과 목축을 할 줄 알게 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동기 시대 가게 되면은요, 정복 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의 발생인가요? 계급의 발생이죠.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고조선의 지배자의 경우에는 무기도 필요했고 종교적인 권위도 필요했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네 이거 지키고 살아라고 해야 되는 뭐도 필요했다. 법도 필요했는데 조선의 법은 몇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8개. 8조법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철기 문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은 나라의 가운데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가라고 불리는 부족장들이 다스렸는데 그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땅은 뭐라고 불렀다? 사출도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페이지 옆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형성평가만 봅시다. 청동기 사회는 계급 사회다. OX? 오라고 보면 되겠죠. 구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X 뺀석기 썼죠.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이다. 성립은 청동기 문화죠. X 철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 2번 봅시다. 갈돌, 갈판 요거는 안 배웠는데 곡식을 갈 때 쓰는 도구예요. 빗살무늬 톡이라고 나와 있네요. 구석기예요, 신석기예요? 신석기죠. 그죠? 밑에 보시면 동굴에 거주하고 무리지역 이동생활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대한 설명인가요? 5번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문제가 좀 잘못됐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 중에 동굴에 사는 사람 없었을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문제네요.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까요? 안 배운 내용들 좀 있는데 아까 고조선은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국가? 청동기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고조선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 조항이 전해지고 있죠? 8조법이었죠. 8조법의 내용을 보면 고조선이 계급사회, 농경사회,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차시를 함께 끝내 보았습니다. 첫 시간인데 그래도 집중해서 수업 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